자, 민족마사 통치 한번 볼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요 시기. 그러면 이제 31년이 뭐냐면 여기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자, 만주사변이니까 누가? 일본이 어디로? 만주로 쳐들어간 사건이에요. 일본이 만주로 왜 쳐들어갔냐면 자 봅시다.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이제 조금 더 멀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겠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을 크게 치렀지만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세계 대공황. 자, 이 공황이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위기를 공황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도 공황이 나타나냐?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최근 들어서 있었던 경제적인 위기는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알아요?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모기지론 때문에 있었던 뭐 그런 있었던 거 들어봤어? 잘 몰라? 자, 뭐냐면 대공황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경제가 올라갔다가 침체됐다가 올라갔다 침체됐다 이런 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2008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마도 2008년에도 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왜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본인이 직접 느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우리나라도 왔어요. 말하자면 이 미국에서 시작된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기업들 중에서 좀 어려워진 기업들도 있고 문 닫는 기업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자 1929년이죠. 미국에서부터 공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공황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생산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 생산을 많이 해서 물건이 다 안 팔리겠지. 재고가 쌓이지. 그럼 재고가 쌓이면은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도산을 하게 되지. 그럼 실업자가 생기겠지. 주가는 폭락을 하겠지. 그래서 연쇄 도산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했지만 미국의 경제력이 워낙 또 크고 영향을 많이 다른 나라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생겨난 대공황이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그 여파를 맞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 경제공황이 있었어. 그래, 있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자, 세계 대공황이 있다고 칩시다. 세계 공황이 있었는데 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외웠을 거예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 사업 같은 걸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만들어서 이제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을 나라에서 규제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 자본주의가 성장할 때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죠.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뭐 애덤 스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그냥 알아서 경제가 잘 착착착 맞아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세계 대공황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좀 규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라에서 생산을 규제하기 시작을 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강대국들은 어떻게 돼요? 이 강대국들은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블록 경제라고 그래요. 자, 말하자면 우리 식민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식민지랑 본국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개를 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요런 선진국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 독일이거나 이탈리아이거나 일본이거나 자, 요런 나라들은 이제 막 신생 독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막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런 세계 대공황의 타격을 즉각적으로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려워. 그래서 어떤 게 등장하냐면 이때는 이제 약간 독재 정치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 여러분 전체주의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전체를 위해서 너 하나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네가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살면 넌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독재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그래서 이제 독재 정치로 이어지게 되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독일은 여러분 히틀러 들어가죠. 히틀러.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히틀러.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좀 침체가 돼 있었죠. 독일은 배상금을 물어주고 했었기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려워졌는데 세계 대공황을 또 직격탄을 맞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착 그런 사람 있잖아. 독재자라도. 이때 등장한 게 히틀러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걸 나치즘이라고 하죠. 들어봤죠, 여러분? 나치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치즘, 파시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신흥공화국이니까 얘네들은 군국주의라고 해서 군인 독재 체제예요. 그래서 군인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어떻게 독재자들이 등장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추축국이야. 추축국.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말하자면. 우리가 추축국으로 똘똘 뭉쳐서 이런 나라들에 저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독재 정치를 실시한 이유는 결국 침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쳐들어가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일어난 전쟁. 요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추축국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전쟁이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주변 나라들을 먼저 공략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원한 건 뭐냐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대동아 공영권. 일본이 요 아시아 전체를 점령을 해서 아시아를 장악하겠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고 이 대동아 공영권의 상징이 여러분 그 우길승천기 알아요? 왜 우리 이름 있잖아요. 일장기처럼 생겼는데 햇빛이 막 나가는 것처럼 생긴 요 깃발 요런 거 이거 잘못 사용하면 요즘 엄청 욕먹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그거야. 우길승천기가 대동아 공영권의 상징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일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긴 뭐 이거 있잖아요. 하켄크로이츠를 지금은 유럽 전 지역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이 우길승천기 가끔 사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도쿄올림픽에서 이거를 뭐 응원기로 쓴다 안 쓴다 쓰지 말아라 쓰네 마네 말이 많았었던 게 이게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아시아 전체를 내가 다 집어먹을 거야. 다 내 거야. 이런 말하자면 팽창. 다른 나라 팽창하겠다. 이런 의식을 담고 있는 그 깃발이어서 이 우길승천기는 사용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제국주의를 담고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아시아를 싹 점령해서 내가 싹 장악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이거예요. 만주사변. 그리고 상하이 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중국을 쳐들어간 거죠. 중일전쟁. 그리고 결국에는 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2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전쟁이 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한 태평양 전쟁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전쟁들이 전부 다 누가 일으킨 거? 전부 다 일본이 일으킨 거.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이런 침략전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 알겠죠? 그리고 그 침략전쟁의 시작이 만주사변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 번째 시기의 통치 방식이 민족말살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배경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고 민족말살하고 뭔 상관이냐면
자,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물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전진 기지로 삼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자신들이 필요한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뜯어가기 시작한 거고 사람들을 데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네는 일본과 조상이 같다.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야 우리 전쟁하는데 너네가 나가서 죽어줘야겠어. 그럼 누가 나가겠어? 누가 좋아해? 그런데 계속 꼬시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조상이 같고 너네 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그냥 동원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뭐냐?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없애서 마치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거예요. 동화는 뭐냐면 내가 일본인인 것처럼 느끼기. 알죠? 일본인화 만드는 거죠. 화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동화시켜서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침략 전쟁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민족 말살 통치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말하자면 뭐랄까요? 이렇게 배경, 말하자면 바탕을 다진 거다. 그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민족 말살 통치는 여기 나오죠. 한국이 문화 전통을 말살하도록 하는 거죠. 한국의 문화 전통을 말살했겠죠. 그래서 일본인으로서 동화시켜서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한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1930년대구나. 여러분은 시기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런 표현들, 이런 정책들 나오면 아, 30년대 이렇게 여러분은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는 780페이지 설명을 좀 배경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는 내선일체부터 볼까요? 내선일체. 자, 내는 일본, 선은 조선. 자, 조선과 일본은 일체, 한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잖아. 우리나 너네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한 거고 자,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동조, 조상이 같다. 자, 그 다음에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한다. 황국신민 서사라고 해서 오른쪽에 7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화, 동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암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혹시 국기에 대한 맹세 알아요? 요즘은 좀 바뀌었다면서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가 알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랑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쨌든 국기에 대한 맹세 잘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5시나 6시에 애국가가 울리면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 서는 거야. 초등학교 때쯤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그때 국기 하강식을 해요. 국기를 이제 내리는 거지. 지금이야 국기를 뭐 24시간 걸어놔도 상관없지만 그때는 아침에 걸면 저녁에 걷어야 돼. 국기를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공서에서는 국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한 5시, 6시쯤. 그때. 그래서 그때 보면 그렇게 막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막 애국가 울리면은 막 서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애국가 막 따라 부르고 막 이랬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르겠어요. 그때는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독재 정치의 하나의 군사 독재의 하나의 잔재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 독재 정치는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이 한국신민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황제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다를 계속 맹세하면서 결국에는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한국신민서사. 한국신민서사는 어른용이 있고 아동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져서 매일매일 이걸 암송하도록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신사참배. 신사라고 해서 일본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인데 우리나라에는 조그만 면 단위 하나까지 전부 다 동네마다 신사가 있어서 그 신사에 가서 무조건
참배를 하도록 하는데 일본 조상신을 모시도록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종교 단체나 이런 종교에서는 거부하기도 했던 게 바로 신사참배고, 자, 궁성요배는 궁성, 일왕이 살고 있는 궁궐, 그러니까 경복궁 같은 궁궐이에요.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절하는 사진 나오죠. 이게 궁성요배. 그래서 일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다 같이 절하는 거. 이런 걸 궁성요배라고 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창씨개명. 창씨개명이라는 건 창씨, 이름을 개명, 일본식으로 바꿔라. 이게 이제 창씨개명이죠. 자, 그래서 창씨개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 17%? 그러니까 20%도 안 되게 그 정도의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창씨개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창씨개명을 안 하면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잘리고,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당연히 부모는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약 전 인구의 한 14%, 17%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창씨개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켰죠. 1940년에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전을, 이 전쟁에 관한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이 주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신문들을 폐간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뒤에 우리 다시 나오겠지만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바꿔요. 수의 과목은 선택 과목이에요. 자,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꾼다. 자, 선택 과목으로 바꾸면 선택을 안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3차 조선교육령. 자, 그 다음에 사상범 예방 구금령. 자,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사회주의자였어요.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예방 구금령. 구금은 가둬놓는 거죠. 너 나중에 독립운동 또 하거나 너 나중에 사회주의 또 할지 모르니까 너는 미리 감옥에 가둬야겠어. 그게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선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말 그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주도해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게 되죠.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단어, 표현들 알아두시면 돼요. 내선일체, 일선동조,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개명, 이런 어떤 표현들 있죠. 여기서는 실시한 정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민족말살 통치. 자, 여기까지 이제 통치 방식. 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30년대 민족말살 통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경제적 약탈. 자, 경제적 약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경제적 약탈에서는 역시 1910년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10년대는 토지를 뺏기 위한 토지조사 사업이 전개가 되죠. 토지조사 사업 봅시다. 자, 일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근대적 토지 소유를 확립해야겠어.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서 명분으로 삼아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네 땅이야? 그럼 신고를 해. 신고를 하면 네 땅인 걸 인정해 줄게. 자,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지? 그거는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요 토지조사 사업이어서 지금 제가 말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한부 신고제. 자, 일정 기한 안에 신고해라. 그게 이거예요. 기한부 신고제. 그럼 만약에 신고하면 네 땅이야. 신고를 안 하면 그건 총독부 땅이야.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신고를 얼마나 했을까요? 신고만 하면 내 땅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뭐 신고를 해야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토지의 약 40% 정도는 신고를 안 해서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신고를 안 했겠죠. 예를 들면 뭐 일본이 하는 짓이니까 꼴보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너무 절차가 복잡해. 기한이 너무 짧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 땅이 있어. 이게
마을 공유지거나 아니면 문중, 집안 땅이에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신고해? 애매하지. 이거 문중 이름으로 신고할 수도 없고 내 이름으로 신고해? 그럼 내 건데?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왕실의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을 공유지라든가 문중의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신고 안 했어. 그랬더니 총독부 소유가 돼버린 거야. 전체 국토의 약 40% 정도를 총독부의 소유로 돌려버린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뺏어간 땅을 누가 관리한다고? 아까 우리 토지 관리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회사 있잖아. 회사 기업. 그게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척.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척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제가 연도 써볼게요. 동척은 1908년에 이미 만들었던 거 알지? 이미 만들었어. 그래서 1908년에 만들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리흥업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를 했고, 자, 그러면 동척에서 관리하면서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일본인 지주 이민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땅을 헐값에 넘길 테니까 조선 가서 지주할래? 너 땅 내가 줄게. 헐값에 줄게. 그리고 조선은 일본보다 농사가 훨씬 잘 돼. 이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을 데려다가 이주를 시켜서 아무래도 식민 정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총독부의 소유가 늘어났으니까 지세 수입이 늘어났겠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토지를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뺏기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기다 써볼까요? 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지주의 권한만 인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지주. 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지주. 이 땅에 대해서 도지권이라고 해서 소작권 비슷하게 권한이 있었어요. 이 도지권을 가진 사람은 소작농. 근데 이 도지권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은 부분적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부분 소유권. 그러니까 내가 소작농이긴 하지만 이 땅에 대한 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주는 소작인인 나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고 내가 이 소작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런 도지권이라든가 그리고 경작권이라든가 입회권은 마을 공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누구의 권리만 인정했어요? 지주의 권리만 인정했어요.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토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소작인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팔 수도 없고 이 소작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소작을 자를 수도 없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줬잖아요. 자, 이제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고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 그럼 지주 입장에서는 일본이 감사 땡큐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뭐가 돼야겠구나. 친일파가 돼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로 많이 돌아서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지주들이 친일파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고 왜냐면 일본이 고맙거든.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줘서. 자, 그러면 이런 몰락한 농민들은 결국에는 기안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전에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소작이 잘리지 않죠.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는 농민들이 몰락을 해서 이제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전에는 정규직이었는데 이제는 계약직이 되면서 나는 이런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그나마 이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없으면 유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유망민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땅을 뺏어간 정책이 토지조사 사업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주는 친일화되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안부 신고제. 알겠죠? 여러분, 기안 안에 신고해라. 자, 그리고 이 땅들을 나중에 뺏은 거를 누가 관리했어요? 동양척식주식회사. 거기서 관리했다는 거. 자, 그리고 결과. 농민은 몰락. 지주는 친일화. 그리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년대 통치 방식이 토지, 조사, 사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의 침탈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산업의 침탈 보시면 자, 1910년에 식민지가 딱 됐어요. 그럼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시작할 건데 수탈을 하려고 해도 뭐 도로가 있어, 항만이 있어, 뭐가 있어. 제대로 그런 게 있어야 뭘 실어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설들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철도,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몽땅 실어갔던 게 쌀이잖아요. 자, 쌀을 실어가기 위해서 정비했던 지역은 어딜까요? 호남이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산이나 목포 같은, 군사라고 돼 있네. 군산이나 목포 같은 도시가 이 당시에는 엄청 큰 도시로 성장을 한 게 항구기 때문에, 일본 가까운 서해안 쪽의 항구기 때문에 이 도시가 굉장히 성장하는데 이 당시에 군산이었나 목포였나 전국의 5대 도시 안에 들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도시가 됐으니까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회사령. 자,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더라. 회사령 엄청 잘 나오더라. 회사령. 자, 회사를 설립할 거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 자, 회사 설립 시에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자, 그러면 그전에는 회사 설립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설립하면 돼. 그리고 신고하면 돼. 나 회사 만들었다. 신고하면 되는데 이제는 회사를 차리려고 해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차릴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 야, 너네 회사도 만들지 말고 돈도 벌지 마. 즉 한국인의 어떤 민족 기업 육성 그리고 자본 육성을 억제, 금지하기 위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인은 회사도 차리지 말고 공장도 차리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네, 그런 게 바로 요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전매 사업이 실시가 되죠. 담배, 인삼, 소금, 아편 등의 전매제. 전매 뭔지 알죠? 전매는 지금도 있긴 있죠?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원료를 다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담배 같은 이런 것들은 전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담배 같은 데 붙는 세금은 다 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장악을 하면서 총독부에서 장악을 하면서 총독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의 침탈. 자, 앞에서 우리가 토지만 뺏어간 거 아니다. 다른 권한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어업령. 말 그대로 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산림령. 그리고 광업령. 임야 조사령 전부 다 이런 산업의 분야마다 일본이 이제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간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산업의 침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은행, 은행령, 식산은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도 장악을 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는 회사령. 여기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회사령은 사료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797페이지 보시면은 회사령 첫 번째 줄에 나오죠. 회사의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회사령 요 시기 이 회사령을 제시하고 시기를 물어보기도 해요. 아, 10년대구나.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20년대 방식으로 가봅시다. 수탈로 가봅시다.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 자, 산미 쌀 생산을 증식 늘려라 이거예요. 쌀 생산을 늘려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쌀 생산을 늘려야 되냐면 자, 일본은 이 시대에 이미 산업화되기 시작했어요. 산업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농사 짓던 사람인데 이제 나 공장에서 일하잖아. 회사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이런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배쯤 많아요. 영토도 넓지만 인구가 한 2배쯤 많아서 일본은 이 내수 산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일본에서 농업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쌀 생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나 회사가 늘어나고 노동자가 늘어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심지어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쌀값 때문에 너무 심해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조선에서 좀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그전부터 쌀을 많이 실어갔던 거고, 자, 결국에는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메꿔라. 말하자면 생산을 해서 메꿔라. 그래서 이 조선 농민들에게 쌀 생산 증식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고, 자, 920만 석에 대한 증산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 어떻게 쌀 생산을 늘려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올해 내가 이 땅에서 100가마니를 생산했는데, 야, 내년에 150가마니 생산해야 돼. 그럼 뭐 그게 뭐 가능해? 바로바로 가능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료, 종자 개량, 그리고 수리시설 확충, 거기에다가 정 안 되면 밭을 논으로 바꾸기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쌀 생산을 늘려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결론. 자, 그럼 쌀 생산은 늘어났을까? 이렇게 했으니까 늘어났겠지. 그래서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늘어는 났는데 뺏어간 건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 늘어나긴 했어. 그러면 늘어난 양만큼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거보다 더 많이 뺏어가게 돼요. 결국에는 나 먹던 것까지 뺏기게 된다. 조선인들이 소비하던 쌀까지 뺏기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증산량이 수탈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늘어난 것보다 뺏긴 게 더 많다. 그러면 그 전에 나 먹던 것까지 뺏겼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얼마나 감소하냐면 약 30% 정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나 하루 먹던 거에서 30% 감소했으면 새끼 먹다가 한 끼는 못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선에서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게 된 게, 왜냐면 너무 많이 실어갔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쌀을 몽땅 실어가게 돼요. 이게 얼마까지 진행이 됐냐면 이게 1920년부터 시작하잖아요. 34년, 35년 이때까지. 그러니까 뭐 한 15년 정도를 우리나라 사람을 들들 볶아서 쌀을 몽땅 늘리게 해가지고 뺏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고, 자, 그러면 쌀이 부족하니까 결국 조선인은 뭐 먹어? 우리 먹을 거 없잖아.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대신 먹었고, 그나마 이것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 그나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자, 그러면 결과 쌀 생산을 늘려라. 우리가 수탈을 많이 당했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각종 부가세금이라든가 뭐 수리조합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농민한테 내라.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이 몰락하는 계기가 돼버리게 되고요. 자, 농민이 몰락하게 되니까 결국엔 이 사람들이 소작농이 됐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혹시 화전민 알아요? 화전민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제 땅이 없거나 농토가 없거나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으로 들어가서 산 한쪽에 나무를 베어내요. 그럼 이제 나무를 베어내면은 그 지역에 불을 놔. 그럼 이제 나무 줄기나 뭐 이런 게 타겠죠. 그럼 이제 그게 거름이 되거든. 그래서 거름을 이제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밭을 일구는 거죠. 탄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만큼의 경작지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요 지력이 있을 때까지 한 몇 년은 농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산속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땅이 척박하고 하다 보니까 몇 년 농사 지으면 한 3, 4년 지나가면 농사가 안 돼. 거의 안 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버리고 다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소작농에게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런 농민 몰락이 등장하게 된다. 소작쟁이는 저항인데 이 저항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몰락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데 농민 몰락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산미증식 계획 언제? 20년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결과,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았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농민이 몰락했어.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 갈게요. 산업. 자, 이 중에서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 회사령, 절패.
자, 회사령 철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0년대 봤던 건 회사령. 그 다음에 20년대에 봤던 건 회사령 철폐. 자, 회사령이 뭐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920년에 실시된 회사령 철폐는 회사 설립 시에 다시 뭘로 바뀐 거예요?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자,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자, 회사령 철폐라는 건, 회사령 폐지라는 건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었다. 자, 이제 회사 만들 때 허락 안 받아도 돼. 그냥 신고만 해. 자, 그러면 신고제와 허가제 중에 어떤 게 더 회사를 만들기 좋아요? 편해. 이게 더 편하지. 신고제가 편하지. 즉, 회사령을 실시하다가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는데, 왜냐면 1920년대 되면 일본의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미쓰비시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미쓰이나 미쓰비시나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일본의 대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진출, 분점을 내거나 공장을 차리거나 이럴 시기인데, 이런 일본 기업들이 회사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정을 없애준 거예요. 그게 바로 회사령 철폐. 회사령 철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회사령 10년, 회사령 철폐 20년. 알겠죠? 시험에는 그게 잘 나오고 사료로도 제시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의 진출 본격화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소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부정강 철도, 부정강 수력발전소, 그 다음에 흥남 비료공장 같은 거죠. 지소비료공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관세가 철폐돼요. 관세 철폐. 오늘 한 것 중에 관세, 무관세 여러 번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일본하고 맺은 조약 중에서 무관세 뭐였었냐면 조일 통상장정 76년 거. 1876년 그거 무관세. 자, 그러다가 조일 통상장정 83년에 체결된 거 있죠. 그건 관세. 그러다가 23년에 관세 철폐. 이제 드디어 관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세 철폐까지. 자, 이 중에서는 요 회사령 철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험에는 회사령 10년, 회사령 철폐 20년.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30년대 이후의 경제 수탈. 자, 30년대 이후의 경제 수탈은 우리나라를 일본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걸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자,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병참 기지, 그러니까 일본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베이스 캠프로 삼겠다. 네, 그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농공병진 정책, 농업과 공업을 병진, 같이 발전시키자. 자,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 여러분,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키워라. 이게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그럼 남면 북양 정책이 무기랑 뭔 상관이지? 이게 무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조달하고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남면 북양 정책은 이런 무기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공업 원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공병진 정책, 농업과 공업을 같이 발전,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 공업 원료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무기 만드는 산업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군수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군수산업의 기지로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무기 만드는 게 주로 중화학공업이 많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주로 북부지방이에요. 항구들이 다 북부지방.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요 북부지방의 항구에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전쟁 났을 때 실험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부지방 중심으로 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농민들도 좀 달랠 필요가 있죠. 그동안 농민들이, 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몰락한 계층 농민,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가장 몰락한 계층 농민. 농민이 지금 계속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농민들을 더 수탈해야 돼요. 군수물자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농민들을 또 너무 괴롭히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을 좀 살살 달래면서 회유할 필요가 있었고 이렇게 농촌 지역을 회유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을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800페이지 5번에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가난한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이 확대되는 걸 우려하고 그리고 농촌 경제가 너무 위태롭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을 좀 회유할 필요가 있었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 자, 춘공퇴치, 차금 예방, 빈민 구제 이런 것 등을 내세우면서 이제 농민들을 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서 자, 그러면 이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된 정책들이 뭐냐? 이거예요. 조선 소작조정령, 그리고 조선 농지령. 자, 이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같이 법령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법령들이 조선 소작조정령, 그리고 조선 농지령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민들이 너무 가난하고 소작 때문에 힘이 드니까 막 소작쟁이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러면 소작을 좀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재를 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소작을 조정하려고 이제 선발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다 지주 출신이에요. 그럼 아무 효과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농민들을 달래기만 하는 회유하기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만책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농촌을 좀 달래야 되는데 결국에 실시한 정책이라고는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뿐이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정책들로 힘들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자, 그러면 우리는 농촌진흥운동이 언제 실시됐냐? 자, 우리 통치 방식으로 하면 어느 시기에 실시된 거?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실시된 거죠. 1930년대 이후에 실시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농촌진흥운동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역시 첫 번째 시기. 30년대 한 초반부터 40년까지니까 그래서 시기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물어보겠죠. 조선 소작 조정령이나 조선 농지령이나 이런 내용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병참기지화 정책. 우리나라에서 군수물자를 가져가는 이런 병참기지화 정책뿐만 아니라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일본이 무조건 전쟁에 매달리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몽땅 쓸어가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한 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국가총동원법 또는 국가총동원령이라고 그래요. 자,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지금부터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모든 이런 이제 우리의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잘 따라줘야 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801페이지 국가총동원령이 사료로 나와 있죠. 자, 볼게요.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이해되죠? 말하자면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내 맘대로 수탈하도록 할게. 잘 따라줘야 돼. 그게 바로 국가총동원령.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국가총동원령 우리가 금방 읽어본 요 법령이 제시문으로 나오고 다음과 같은 법령 이후에 일어난 정책이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의 제시문에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801페이지에 그런 법령들 있죠.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야. 제시문으로. 그래서 뭐 38년이죠. 지금. 이 국가총동원령이 1938년이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 자, 중일전쟁은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간 거고 이때부터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그때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법령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적, 물적 자원으로 수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국가총동원법의 시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령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을 동원을 하는데 그리고 서로 이제 사람들을 차출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 그런 민간단체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10호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10호 애국반 하면 우리 아는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 약간 뭐랑 비슷한 오가작통제랑 좀 비슷하지. 그러니까 10호 애국반이 뭐겠어? 10집씩 묶어가지고 서로 여기에서 뭐 군인들을 차출하기도 하고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10호 애국반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육군특별지원병령 처음에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군대를 데려가는데 젊은 친구들을 군대로 데려가는데 처음에는 야 무조건 다 가자 이게 아니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일본 군인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 집안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체격 조건도 좋아야 되고 교육도 어느 정도는 받았어야 돼. 야, 일본 군대가 이 정도 수준이야. 너네 가고 싶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선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처럼 기만 정책을 실시한 거죠. 사실은 싹 데려가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지원병령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원병령을 실시하다가 이게 나중에 뒤로 갈수록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병제가 실시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 학도지원병령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전문학교 정도 다니는 좀 더 젊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학생들을 전쟁터에 이렇게 동원하는 거. 그게 바로 학도지원병령이고요. 자, 여자들의 노동력까지도 제공을 받았었죠. 그게 바로 여자정신대 근무령. 여기서 이제 정신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혹시 그 군 위안부랑 헷갈릴 수 있지만 정신대는 그냥 여자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키는 거였고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그 성노예, 군 위안부가 되는 거고요. 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에는 왜 그런 거 있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내가 위안부였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쉬쉬하다가 말하자면 왜냐면 증인이 없는 거야. 자기가 위안부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1991년인가 이게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해라. 내가 위안부였으면 조사를 하겠다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김학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1991년이었던 거예요. 1991년에 8월 14일 날 가서 증언을 한 거예요. 나야. 내가 피해자야. 그러면서 증언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날을 이제 기림의 날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정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도 기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내가 피해자다. 근데 일본한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피해자들이 살아계시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당했다는데. 내가 피해가 남아있다는, 내 몸에 남아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증언을 하시게 됐고, 알죠? 미국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고 하는 거 왜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분이 살아계시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열 몇 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30분 넘게 살아계신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너무 고령이 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급격하게 쇠약해지셔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시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진정한 사죄죠, 사죄. 일본이 정식으로 진짜로 인정하고 사죄하고 하는 걸 원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공방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소녀상 이런 거 가지고 일본이 또 훼손하고 하는 일들도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기 마포에 가면은 그 박물관 이름이 뭐였지? 여성인권박물관인가 전쟁 뭐 여성인권박물관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안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해놨는데 친구랑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까운 데 뭐 그런 게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일단 들어가는 순간 이어폰을 끼고 이제 들으면서 뭔가를 들으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 그 박물관이 그 박물관 같은 게 지하에서부터 시작돼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 제 귀에는 군합발 소리가 들려요. 이어폰에. 그래서 이제 그 군합발에 쉽게 말하면 떨고 있거나 짓밟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랑 둘이 이제 이제 전시를 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군합발 소리 들리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관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울면서 그 관람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별로 두 번째는 안 가보고 싶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할머니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심정을 정말 10만 분의 1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다고나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장소가 있어요. 마포에 가면은 그런 장소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까지 자 보시면 여자정신대 근무령 제가 설명하다 말았죠. 요거 여자정신대 근무령. 그래서 여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했고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성노예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하죠. 성노예가 되기도 했었고 자 그다음에 주요 산업 통제령,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 이런 것들은 이제 물적 자원 지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에서 공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출.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802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금속 공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무기를 만들려면 쇠붙이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쇠붙이를 탈탈 털어간 거지. 그게 바로 요 금속 공출이다. 그래서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은 공출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미곡 공출, 금속 공출. 공출은 뺏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물적 자원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요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3.1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